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3장 연결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우리가 이 3장에서 할 내용은요. 이제 회계기간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지배력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배력을 취득한 연도 말부터 지배기업은 계속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지배력을 취득하자마자 연결을 한다면 혹은 연결 지배력 취득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에는 어떻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웁니다. 물론 이때 지분율을 100% 취득했을 때하고 100% 미만의 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뭐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3장의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을 다 끝내고 나면은 연결의 반은 했다라고 봐도 되죠. 3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4장에서는 지배종속회사 간에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이 여기에 추가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복습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그림 1번을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배기업이 자기의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별도 재무제표라고 했었죠? 2장에서. 종속기업도 자기가 결산을 해서 이제 감사까지 받고 재무제표를 다 확정 지을 겁니다. 이 두 재무제표를 일단 단순 합산하는데 단순 합산한 이 결과가 연결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뭔가 더하고 빼는 연결조정 분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연결조정 분계를 반영한 최종 결과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이 연결조정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안다면 단순 합산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넘어가는 부분은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연결조정 분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 1번을 제시합니다. 예 1번에서는 회사가 사업부를 하나 더 신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회사 밖에다가 100% 종속회사를 설립하는 것 간에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한번? P회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회사 내에 별도 사업부를 신설을 했다고 되어 있죠. 사업부가 사용할 3천의 설비 자산을 취득을 하고 그걸 별도 사업부로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공장 하나를 증축을 하고 그거를 별도 사업부로 분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부 신설 전에 회사는 유동자산만 부채 자본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갖고 있는 돈으로 3천의 설비자산을 취득을 했다고 하니까 유동자산이 7천으로 줄고 설비자산이 3천 이렇게 느는 거 아닙니까? 신설 후 이렇게 되겠죠. 회사 내에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사업부 1, 사업부 2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평재무제표에는 사업부가 구분돼서 표시되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P회사가 사업부를 신설하는 대신에 3천을 출자해서 S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치자고요. S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P로부터 자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출자받은 자금으로 3천의 설비자산을 취득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자, P회사 S회사의 출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동자산 3천 빠지고 종속기업 투자 3천 올라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 빠진 현금이 S회사로 가면서 S회사는 주식 발행했고 현금 들어오겠는데 들어온 현금을 바로 설비자산 취득에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설립 시점에서의 재무상태표는 설비자산 3천, 자본금 3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00% 자회사니까 둘을 합칠 거예요. 단순 합산한 결과가 여기입니다. 그럼 유동자산 7천, 종속기업 투자 3천, 설비자산 3천에서 13,000이 되고요. 재무상태표 차변, 부채 6천, 자본금 4천에 요 3천까지 들어가죠. 단순 합산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이 단순 합산한 이 결과가 연결재무제표이냐? 뭐 느끼셨겠지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색깔 파란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이게 하나의 단일 실체인데요. 경제적 실체. 지금 자기의 자본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회사에
소유주가 본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 결함이 생기는 거죠. 지금 차변과 대변에 동일 성격의 금액이 있게 되는데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결국 마이너스 자본 아닙니까? 따라서 연결 재무상태표는 이 상태에서 연결 조정 분계인데요. 자본금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상계하는,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3천, 대변에 종속기업 투자, 뭐 이런 식의 연결 조정 분계를 반영을 하면은 연결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연결 재무상태표는 앞서 사업부 신설 후에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죠? 결국은 회사 내 사업부를 신설하는 것과 회사 밖에 별도 100%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연결을 하는 것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공부할 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저 회사는 별도의 다른 회사인데 자꾸 이 법적인 실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회사가 하나 있다, 즉 종속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회사 내에 별도 사업부를 하나 더 신설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은 훨씬 편할 겁니다.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연결정산표라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 개정을 쭉 씁니다. 여기서는 뭐 자산부채 자본입니다만 수익비용까지 다 가능하고요. 종속기업도 쫙 씁니다. 뭔가 연결조정분계, 차변, 대변 하는 거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 종속기업, 좀 전에 이 사례에서 보면은 종속기업 당초에 이 자본금하고 지배기업의 이 종속기업 투자를 상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속기업의 여기 자본금,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투자를 역분계하는 조정분계를 여기다 이제 쓰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친 게 이제 연결재무제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정산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 종속회사 수가 뭐 수십 개, 뭐 100개, 200개가 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전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회계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재무제표가 이제 합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몇 가지 조정분계만 더 추가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일단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엑셀 스프레드시트처럼 비상장 조그만 회사들은 이렇게 엑셀로 연결정산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배기업,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가 들어가고 어떤 연결조정분계를 거쳐서 최종 숫자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결정산표를 3장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이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연결조정분계라는 건데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조정분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이런 거, 자본금하고 종속기업 투자 이거를 퉁치고 퉁치는 이것도 이제 연결조정분계, 아주 대표적인 연결조정분계인데요. 이 연결조정분계는 지배기업, 종속기업 어느 회사 장부에 인식되는 것이냐, 기록되는 것이냐? 대답은 어느 기업의 장부에도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연결정산표 위에서만 표시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런 연결 조정분계를 할 때 종속기업 투자가 지금 대변으로 빠지는데, 그렇다고 종속기업 투자를 매각한 건 아니잖아요. 자본금? 차변인데 그럼 감자를 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두 법적 실체가 마치 하나의 회사였다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조정을 하는 분계이지, 분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어느 회사 장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의 실무에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같겠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르다면 맞춰야죠. 일치해야지. 예를 들어 지배기업은 12월 31일이 결산일인데 종속기업은 뭐 6월 말이야. 이러면은 6월 말에 자기 재무제표 만들고 다시 또 6개월 뒤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또 만들어야죠. 추가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종속기업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대략 석 달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속기업 보고기간 종료일이 지배기업과 다르더라도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9월 법인이야. 9월 말. 그러면은 석 달 이내죠. 그래서 9월 말에 이미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12월 말로 또 만들려고 하면 부담이니 그냥 9월 말 재무제표 가지고 지배기업의 12월 말일자로 작성한 재무제표랑 합칠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를 두는 거죠. 다만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석 달치의 자료가 지금 빠져 있는데요. 만약에 그 사이에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거는 좀 반영을 해 줍시다 이런 거죠. 보고기간의 길이 그 다음에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해야 된다. 즉 종속기업이 9월 말인데 몇 년 지나다가 아니야 이번에는 12월 말로 수정한 재무제표를 해야지 이러면은 기간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번 얼그러졌으면 계속 그 보고기간 길이하고 재무제표의 차이를 유지하라는 이야기. 어떤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선택한 회계 정책이 다를 수도 있겠죠. 반드시 일치하도록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보통 실무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종속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이 지배기업과 다를 경우에 미리 다 회계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회계 변경에 대해서는 중급회계 때 다 이제 배웠죠? 일치를 시켜놨으니까 뭐 이런 일이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3장에서 배울 내용은 이렇게 이제 회계기간이 계속 갈 때 지배력을 어느 시점에서 취득을 하잖아요.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지배력 취득 1년 후, 2년 후, 3년 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는데요. 이때 지배력 취득을 할 때 100% 지분을 취득했을 수도 있고 뭐 100% 미만, 80%, 70% 이렇게 취득을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100% 미만보다는 100%짜리가 연결 절차가 편합니다. 간단하고. 그래서 이걸 먼저 100% 지분 취득을 설명을 하고요. 저 뒤에 가서 이제 100% 미만일 때 회계 처리를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2년 후에 역시 100% 지분 취득 혹은 100% 미만 취득으로 나누어서 그 이후 시점의 연결도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연결규정 붕괴가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하는 겁니다. 예 1번에서 이미 우리는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하는 것을 한번 맛을 봤었죠? 그 사이에 잊어버리진 않았죠? 예 1번에서 단순히 합산한 상태에서 보니까 종속기업 투자하고 당초 종속기업 자본이 있는데 이건 동일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퉁치고 뭐 이런 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되는 연결규정 붕괴입니다. 이때 이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자, 지배기업이 소유하는 종속기업의 지분은 몇 %이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100%일 때와 100% 미만일 때. 우리는 일단 100%일 때를 먼저 보고요. 100% 미만이면은 지배기업 이외, 지배기업이 100% 지분을 다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서 9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는 나머지 다른 여러 주주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비지배지분이라고 부릅니다.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먼저 100%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배기업 페어런트 P라고 표시를 할게요. 종속기업 subsidiary S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지금 S회사 자산이 1000이고 부채가 60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순자산은 자본 400이 될 텐데 이때 이제 P회사가 만약에 100% 지분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같으면은 400을 주고 사면 될까요?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이 400이라는 숫자는 장부금액 아닙니까? 1000에서 600을 뺀 금액. 1000과 600은 장부금액이죠. 공정가치는 1000보다 더 클지 작을지 600보다 더 클지 작을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400이라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장부금액인데 이것이 공정가치랑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내가 지급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다고 하면은 내가 100% 지분을 취득하면서 한 400 정도 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페어밸류는 400보다 훨씬 더 크면 더 지급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여튼 지배기업은 되도록이면은 적게 주려고 할 테고 요 종속기업에 원래 주식을 갖고 있던 자들은 더 많이 받고 주식을 P한테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겠죠? 어쨌거나 지배력 취득을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또 나누게 될 테고요. 만약에 일치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런 상태에서. 그럼 400인데 나는 얼마 주고 살 거냐? 취득원가는 세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딱 요 금액만큼 주는 경우 400. 요거보다 더 주는 경우 400보다 덜 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연결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를 먼저 봅니다.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결국은 공정가치랑 똑같은데 그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종속기업 투자를 샀습니다. 취득원가가 딱 같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이 전체 합계가 1000인데 이건 공정가치랑 똑같대요. 근데 종속기업 투자도 딱 1000을 주고 샀으면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일단 합쳐놓고 그죠? 단순 합산을 먼저 하죠? 그리고 퉁치는 거죠. 자산하고 저쪽 자본하고. 그러면 정확히 맞상계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얘 2번을 볼까요? 1년 초에 지배는 종속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10만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년 초 현재 지배력 취득 직후 두 기업의 재무상태표하고 두 기업의 단순 합산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종속의 자산부채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랑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종속회사를 보면은 자산합계는 20만, 부채는 10만, 이게 자본인데요. 장부금액이 10만인데 공정가치도 10만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100%를 얼마 주고 샀냐면 10만에 샀다고 되어 있으니까 종속기업 투자가 지금 10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르르 합친 단순 합산 결과인데요. 단순 합산을 해버리면 결국은 요 10만과 요 자본 속의 요 10만이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소유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지배하고 종속은 법적 실체로 보지 마시고 그냥 1사업부, 2사업부 이렇게 사업부로 보세요. 합친 거니까.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자산이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연결할 때 얘하고 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퉁치는 겁니다. 상계. 그래서 연결조정 붕괴는 이와 같이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여금 이렇게 이제 대변에 있던 거 죽이고 차변에 있던 종속기업 투자를 죽이고 다 이렇게 죽이는 거죠. 이거를 이 정산표에다가 반영하면 연결 재무제표에 나오는 숫자는 이와 같이 됩니다. 지금 보면 종속기업 투자는 0입니다. 항상 0이어야 돼요. 무조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취득 시점에서 종속기업 자본이 모두 상계가 됐죠. 그래서 취득 시점의 연결 재무상태표는 지배기업 자본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실무에서 보는 이 지분 취득의 경우는 대부분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초과 지급액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피취득자 주주들이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리고 취득자 입장에서는 그래 좀 더 주고라도 내가 저 회사를 지배해야지 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더 주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이쪽이 자본금, 자본이익, 이익여금이 100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200을 주고 샀으면 대차가 안 맞잖아요. 요 200만큼이 바로 초과 지급액 영업권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중급회계 때도 잠깐 배웠겠습니다만 무형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이와 같이 사업결합에서만 나오는 계정입니다. 영업권 우리가 1장 합병에서도 나왔었죠. 합병하면서 피취득자 자산부채를 합병은 자산부채를 가져오는 겁니다. 연결은 주식을 샀고 그거를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기업 자본하고 퉁칠 때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이게 3번입니다. 1년도 초에 지배는 종속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12만원에 취득해서 지배력을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앞서 얘 2번하고 똑같아요. 종속회사 자산 20만, 부채 10만, 자본이 10만인데 공정가치랑 일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10만인 회사 지분을 100% 사면서 한 10만 정도만 주면 됐을 텐데 무슨 연유인지 12만을 준 거예요. 하여튼 종속회사
당초 주주들이 더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을 거고요. 집에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애따 더 가져라 이렇게 더 준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할 때 얘하고 퉁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상계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대차가 안 맞죠? 차변에 들어가는 요 계정이 영업권입니다. 요거를 이제 정산표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개별재무제표 혹은 별도재무제표에는 전혀 없던 영업권이라는 계정이 여기에 쫙 들어가게 되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연결정산표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직접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드문 일인데요. 예를 들어 종속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인데 900 이런 식으로 좀 싸게 후려쳤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이쪽이 이제 1000 여기가 900이 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또 상계하는데 100만큼 싸게 샀죠? 요거를 염가매수 차익이라고 하고, 염가매수 차익은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계정이죠. 자, 1년 초에 집에는 종속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9만에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아까 얘 2번이나 3번과 같습니다. 10만짜리 공정가치랑 같죠? 10만짜리 순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집은 100%를 적어도 10만원 줬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연유인지 9만에 샀다는 거예요. 퉁치고 퉁쳐야죠? 대차가 안 맞을 겁니다. 염가매수 차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분계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조정 분계 정산표에다 집어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숫자가 나온다. 뭐 썩 어렵지 않죠? 요 다음에 우리가 볼 일은 그럼 북밸류하고 페어밸류가 다를 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르겠죠?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랑 모두 다 틀 리는 없겠습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우리가 합병을 할 때 일장했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일장에서 피합병회사 즉 피취득자 식별가능 자산부채를 가져오면서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가져왔잖아요. 이 취득자가 분계를 할 때 마찬가지로 연결도 사업결합의 일종이고요. 종속기업 자산부채 장부금액에 불구하고 공정가치로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간 거는 북밸류하고 페어밸류가 같다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만큼을 연결조정 분계에 투자 주식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하는 연결조정 분계를 할 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고자산, 유용자산, 사채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높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만큼 더 증액시키는 거예요. 이 연결조정 분계할 때 이 앞에 이 검정 색깔 자본금, 자본임금, 이익여금, 종속기업 투자 요것만 앞서서는 퉁치고 퉁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북밸류, 페어밸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전부 페어밸류가 더 크다고 가정하면 차이만큼 재고자산, 유용자산, 사채 뭐 이런 식으로 자산부채를 더 인식하고요. 이때 대차 불일치 금액이 차변에 나오면 영업권, 만약에 대변에 나오면 염가매수 차익이라고 보면 되죠. 자, 얘 5번입니다. 종속기업 취득원가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대요. 얘 3번에서 지배가 종속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0%를 12만원에 취득했습니다. 12만원. 취득하는 날 현재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5천 더 많대요. 얘 3번을 보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여금이 도합 10만이었죠? 그리고 앞서 얘 3번에서는 북밸류, 페어밸류가 같다고 했으니까 2만원만큼이 영업권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죠. 유용자산 현실화 시켜야죠. 5천만큼 이렇게. 그래서 영업권이 나머지 자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이제 연결조정 분계를 연결정산표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어쨌거나 북밸류, 페어밸류가 다르더라도 투자 주식은 전부 상계돼서 사라지니까 제로가 되고요. 7만이만 만도 다 사라지죠. 영업권이 표시가 될 테고요. 유용자산은 여기 장부금액에 공정가치 15만 5천이 합쳐져서 45만 5천이 될 거 아닙니까? 합병할 때도 종속기업 유용자산의 공정가치가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똑같은 관점에서 사업결합을 한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가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오히려 공정가치가 좀 적어. 그러면 그거만큼 유용자산을 죽이면 되죠. 이게 대변으로. 그리고 이쪽이 나오면은 뭐 영업권, 이쪽에 나오면 영가매수 차익 하는 거는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을 기준으로 해서 9만 원에 샀는데 앞서는 종속기업 투자 9만, 이쪽에 10만에서 영가매수 차익이 만 원이었습니다만 유용자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영가매수 차익이 만 원보다는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연결 정산표를 만들면 됩니다. 자, 연결조정 분계를 요약을 해보면요.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같은 경우 이 금액과 취득원가가 똑같아. 그러면은 정확히 맞상계가 돼서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취득원가가 더 높아. 즉 뭔가 초과 지급액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업권입니다. 드문 일이지만 싸게 샀어. 그러면 영가매수 차익입니다. 한편 북밸류, 페어밸류가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에 페어밸류가 더 커. 그런데 그게 유용자산 때문이래. 그럼 요 양자의 차이만큼을 여기다 집어넣고 대차 일치금액을 영업권 또는 영가매수 차익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연결 재무상태표의 주요 계정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요. 영업권이라는 게 대부분 실무에서는 나옵니다. 뭔가 더 주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원가하고 그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 페어밸류 공정가치하고 차이만큼 요 공정가치 정도만 지급했으면 딱 떨어지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줬으니까 영업권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 덜 줬으면 영가매수 차익이 될 테고요. 연결 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이나 잉여금 같은 경우 앞서 잠깐 한번 보면은요. 여기 지금 종속회사 자본금, 잉여금은 다 사라지니까 지배기업의 자본금, 자본임금, 이익여금이 그대로 여기까지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지배력 취득일에 연결재무제표를 만든다면 똑같습니다. 다만 영가매수 차익이 있다면은 이게 잉여금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영가매수 차익 실무에서는 거의 이제 발생이 희박하고요. 일단 종속기업 주식을 종속기업에 취득하는 날 연결재무제표를 만든다면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본금, 잉여금은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자본금, 잉여금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 혹은 뭐 부채총액은 얼마일까? 이러면은 취득 현재 지배기업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종속기업 그 자산부채를 일단 단순 합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결 과정에서 종속기업 투자는 빠지죠. 영업권이 있으면 들어와야죠.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만큼은 조정을 해주니까 결국 종속기업 자산부채의 공정가치가 합쳐지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렇게 본다면은 합병의 결과와 다르지는 않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 교재 171페이지 예제 1번을 통해서 정리하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자,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의 연결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지금 100% 지배종속 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있고 의뢰사가 있고 이제 재무제표가 주어지고요. 우리는 지금 눈여겨볼 게 자본금, 자본임금, 이익여금, 도합,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9만인데요. 물음 1번. 갑이 1년도 초에 의뢰사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을 했다 했고요. 의뢰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대요. 물음 1번은. 이때 갑회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가보면 요게 공정가치랑 같대. 그러면은 갑은 취득하기 직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현금 가지고 지금 투자주식을 살 건데 딱 9만 원을 줬으면은 적정 가격이니까 투자주식과 이 자본을 퉁치고 끝날 겁니다. 연결재무제표 만들 때 9만보다 더 많은 금액, 9만보다 더 적은 금액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보다시피 이 물음을 보면은 갑회사가 각각 9만 원을 줬을 때, 11만 원을 줬을 때, 8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을 때 연결주정 분계를 하고 연결재무상태표 양식에 금액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9만 원 이게 되죠? 이건 딱 떨어질 거고요. 여기는 9만 원보다 2만 원을 더 줬으니까 영업권이 분명히 2만 원이 생깁니다. 여기는 만 원만큼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거예요. 자, 해답을 보면은요. 9만 원에 샀대. 그때 자본금, 잉여금, 도합 9만 원 아니에요. 퉁치고 끝나는 겁니다. 2번 11만 원이래요. 얘하고 상계하면은 차변에 2만이 빌 거 아닙니까? 영업권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9만 원, 여기는 8만 원 상계하니까 이쪽이 만 원만큼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영가매수 차익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재무상태표 세 가지 경우 이제 반영을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 빈 종이에다가 그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물음 2번인데요. 의뢰사 자산 중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5천 초과한대요. 그러면 다시 여기가 5천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가치가. 그럼 공정가치 증을 하면은 이 순자산도 9만 5천이 될 거 아닙니까? 9만 5천에 기초해서 모든 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9만 5천에 샀을 때, 12,000에 샀을 때, 8만 2천에 샀을 때 이 경우는 딱 제 값을 줬으니까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은 안 나올 거고요. 여기는 영업권, 요거는 영가매수 차익이 나오는 사례죠. 자, 연결분계를 보면
95,000원 해놓고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여금에 유용자산까지 집어넣어줘야죠. 근데 딱 떨어지니까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12만원이고요. 여기는 95,000원이니까 영업권이 25,000원. 여기는 82,000이죠. 그대로 집어넣고요. 영가매수 차익. 연결지무상태표에 세 가지 경우 들어가는 거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연결재무제표 작성 첫 번째 시간인데요. 100% 지배력을 취득을 하면서 그 취득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건 이제 100% 미만을 볼 거고요. 지배력 취득 1년 후, 2년 후 이렇게 가는데 오늘 했던 내용을 이해 못하면 계속해서 연결의 절차가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꼼꼼하게 여러 차례 교재를 통해서 복습하고요. 지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종이에다가 한번 다 그려보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